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당신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새벽 3시, 당신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동료가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에는 분명 다른 뜻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는, 당신의 열정을 비웃는 그런 뜻 말입니다. 침대 위에서 당신은 수십 가지 답변을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저렇게 반박했어야 했다. 가슴이 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SNS를 엽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아침이 되면 당신은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완벽해지겠다고, 더 인정받겠다고, 더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더 애쓸수록 삶은 더 무겁습니다. 더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갑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당신이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구멍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토록 지쳐 있는지, 왜 채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해부 우리는 왜 멈출 수 없는가? 당신이 애쓰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두렵습니다. 뒤처질까봐, 무시당할까봐,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세상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좋은 결과가 와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세상은 모릅니다. 당신의 고통을 타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이 생각이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는 더 큰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은 더 깊은 고통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분노합니다. 저건 공정하지 않아. 저건 정의롭지 않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시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정의는 종종 우리의 욕망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그것이 정의감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예민함이라는 집착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많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재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눈빛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예민함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키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마치 필터 없이 모든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예민함을 당신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철학적 사유의 확장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풀을 보라. 바람이 불면 풀은 그저 흔들릴 뿐이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설 뿐이다. 풀은 바람에게 화내지 않는다. 풀은 자신이 꺾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무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풀은 바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옆의 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랄 뿐입니다. 그것이 풀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풀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꺾으려 해도, 바람이 당신을 흔들어도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항은 고통을 키웁니다. 받아들임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풀도 자랍니다. 풀도 살아갑니다. 다만 바람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서양의 한 철학자를 만나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무력감을 느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타인의 생각, 세상의 평가, 미래의 결과, 이 모든 것은 내 손 밖에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가짐 뿐이다. 얼마나 명확한 구분입니까?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우리의 불행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느라 인생을 소진합니다.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공정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밤새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준비하고 설득 논리를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파도를 막으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이 불공정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실패했을 때
나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이제 또 다른 철학자를 만나봅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의 철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인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통찰은 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를 느낀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쫓는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얼마나 정확한 관찰입니까?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큰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을 원했고 승진했습니다.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집을 샀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더 큽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망 자체를 줄여라.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세상을 관조하라. 예술을, 자연을, 지혜를 통해 잠시나마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관조. 관조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영화를 보듯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동시에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높은 산 위에서 아래의 풍경을 바라보듯 삶을 본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거대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고 더덥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시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 가까이서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작은 파문일 뿐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고민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잊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를 만나봅시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은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허울뿐인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타인의 의견이라는 옷을 너무 많이 걸치고 있다. 벗어라. 그 밑에 있는 진짜 너를 발견할 때까지 벗어라. 그리고 그 벗은 몸으로 춤춰라. 당신은 지금 몇 겹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옷, 성공한 사람이라는 옷,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옷. 이 옷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은 그 밑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또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MOFATI. 일어난 모든 일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라. 만약 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너는 지금의 삶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은 강력한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실패가, 지금의 모욕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실패도, 모욕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빚어냈습니다.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자유의 실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길가의 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관찰자가 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오늘 나는 동료의 말에 상처받았구나. 흥미롭다. 왜 상처받았을까? 아,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자신을 3인칭으로 관찰하십시오.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듯이. 이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같은 자책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이. 둘째, 통제 불가능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적으십시오.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과거의 실수, 미래의 결과, 세상의 평가, 날씨, 경제 상황, 타인의 성공. 이 목록은 끝없이 길 것입니다. 이제 이 목록을 보며 자문하십시오. 나는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썼을까?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이제 이것들은 내려놓겠다. 매일 아침 이 목록을 보십시오. 특히 불안할 때, 화날 때 이 목록을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노력, 당신의 선택. 이것만이 당신의 영역입니다. 셋째, 의미 부여 멈추기를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료가 인사를 안 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상사가 내 의견을 묵살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친구가 연락을 안 했다. 나를 멀리하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료는 그냥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는 그냥 다른 안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에 바쁩니다. 당신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어난 일을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군가 무례했다면 저 사람은 지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뿐입니다. 거기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낮게 보는구나 같은 해석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넷째, 기대의 무게를 덜어내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게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세상은 공정해야 해. 이 모든 해야 한다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다. 기대를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없을 때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으십시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풀의 지혜입니다. 풀은 나는 이만큼 자라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랍니다. 다섯째, 비교의 독을 인식하십시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본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SNS를 열면 수백 명의 성공 스토리가 당신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인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빌린 욕망입니다. 빌린 욕망은 채워져도 공허합니다. 여섯째, 충분함을 연습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충분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만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인정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길가의 풀을 보십시오. 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잎은 벌레에 뜯겼고 어떤 줄기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풀은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상처가, 실패가, 약함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춤출 뿐입니다. 폭풍이 와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휘어질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흔들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해도, 현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려도 그저 흔들리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유연해지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강함입니다. 단단한 것은 부서지지만 유연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이유는 물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유연해서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피해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더 창의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더 담대해집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더 진정성 있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길가의 풀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새싹을 틔웁니다. 여름이 오면 가장 푸르게 빛납니다. 가을이 오면 기꺼이 시들어갑니다. 겨울이 오면 조용히 쉽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입니다. 인생의 리듬입니다. 당신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도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름만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계절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가혹한 판단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길을 걷다가 풀 한 포기를 보거든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그 풀을 오래 바라보십시오. 풀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고 해가 뜨면 자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100년 후 당신도 나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당신이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도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머지는 모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짜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